맞아. 발표 면접은 뭐 이렇게 업무 제대로 파악하냐 해서 이 직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유사한 직무 한 적 있는가? 없으면 여기 배점 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어중이 떠중이 다 한번 넣어보자 이래버리면 좀 규모가 크고 약간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데 있죠. 인사에서 채용해가지고 하는 쪽은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참고로 저는 제가 이 저는 이게 아르바이트랑 여러분들 1강에서 진로 강의를 좀 들으셨겠지만, 아르바이트에서 했던 활동들이 결국 이게 직무랑 연관성이 있다면 이것 또한 내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보긴 하거든요. 저는 첫 번째 직장이 호텔이었고, 두 번째 직장이 이 주유소였어요. 정유사. 근데 이 첫 번째 호텔로 제가 입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3년 동안 그 피트니스에서 그 손님들 열쇠랑 수건 주는 알바를 했어요. 주말 동안. 근데 이 3년 동안 고객들에게 열쇠, 그 사우나 해야 되니까 키 주고 수건 주고 해가지고 그 멤버십 카드 찍으면은 뭐 회원입니다 해서 막 입장하세요 이런 거 뜨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항상 카운터 입구에 앉아가지고 키 주고 그 20살부터 23살 때까지 횟수로 3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키를 주고 맨날 이 손님들한테 수건을 주고 했는데 엄청 꿀알바였어요. 그때가 시급 5천 원이었었는데 그것도 그때 4,300원이 최저 시급이었는데 제가 5천 원 받았으면 한 700원 높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옛날에는 15년 됐죠. 근데 그때 제가 이 키를 주면서 이 꿀알바가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엄청나게 했어요. 왜냐면은 그 대표님이 저를 되게 그 좋아하셔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좋아하셔가지고 잘해주기도 했고, 제가 주말에 놀러 가야 된다 그러면 가끔씩 한 번씩 빼주기도 했고, 항상 저에게 파이팅 넘치게 살자면서 좋은 기운도 주시고, 거기도 저기 전도사님이셨는데 엄청 좋으셨어요. 제가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공부한다고 막 엄청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3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도 많은 배려도 받고, 근데 이게 장사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3년 동안 그래도 이 셋밥을 먹고 3년 동안 키를 줘보니까 뭔가라도 해서 이 고마운 대표님에게 내 꿀알바도 안 없어져야 되고 이 대표님도 잘 먹고 잘 사셔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회원권이 줄어든 사람들을 따로 제가 명부에 수기로 썼어요. 수기로 써서 이 사람 며칠 남았고, 그때 엑셀을 제가 못했거든요. 이 사람 며칠 남았고. 근데 30대 연령을 제가 써야 돼요. 30대 여성 뭐 방문 시간 6시, 8시 이런 것들 쫙 써가지고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들은 아기들 키워야 되고 하니까 어려우면은 본인 거 먼저 포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시 등록 안 할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들을 붙잡아야겠다. 이 생각 들어갖고 제가 막 A4 용지에 막 썼어요. 형광펜으로 꾸며갖고. 이분들은 지금 아주머니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룹 운동이 없다. 그래서 그때 막 줌바 이런 거 막 스피닝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분들 에어로빅이나 이런 거 새벽 시간에 자주 오는 분들이 뭐 서른 몇 분이신데 이분들을 기간 뭐 50일 남기 전에 등록하시면은 에어로빅 뭐 3개월 공짜로 해주자 해가지고 에어로빅 강사님은 그때 뭐 시간당 3만 원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에어로빅 강사님 세 타임 뛰면 3시간이니까 각각 10명씩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로빅 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에어로빅으로 사람들을 쫙 붙잡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첫 번째 호텔 갔을 때 이 전공이 마케팅, 그러니까 제가 이 마케팅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때 마케팅이 안 떠서 홍보팀으로 갔거든요. 근데 홍보팀에서도 결과적으로 호텔에서 홍보팀이라는 거는 호텔을 많이 오게끔 잘 홍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쵸? 호텔에서는 방을 잘 파는 게 회사의 수익이고, 그럼 그거를 잘하려면 홍보를 잘해야 되는 건데, 호텔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에어로빅 하는 것처럼 뭐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홈페이지든 뭐 기사든 방송이든 이쪽으로 홍보를 할 텐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 3년간의 그때 제가 23살 하반기에 호텔 입사했거든요. 근데 이 3년 동안 저는 수건 주는 이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때 고객분들의 이 자녀 이 회원권을 보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이 프로모션으로 30명의 이 떠날 수 있는 고객들을 붙잡았던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가지고 호텔에서 최종 면접에서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자체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연관성이 직간접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들을 살리셔가지고 답에 써놓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실제로 학부 생활의 경험 자체가
증빙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계속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 넣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럼 이게 마치 사회에서의 경력 사항은 아니지만 경험 사항으로는 충족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내가 전문성이 선생님은 자격증도 없고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이 옛날에 이 고객들 떠나려고 하는 고객들 다 붙잡아가지고 뭐 했어요. 혹은 내가 마트에서 판촉 알바했을 때 제일 잘 팔았어요. 이런 것들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평가는 보통 이렇게 B등급 이상으로 줘야지 채용하겠다라는 소리여가지고 어, 이쪽으로 보통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채용을 할 때 항상 봐야 되는 거는 이 면접에서도 아니고 채용에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채용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 나라는 이 사람을 이 직무에 잘 맞는 사람으로 어필이 돼야 되고 이 어필 자체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필요한 걸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일 잘할 거라고 판단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조직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도 없고 조직원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는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 자체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건데 직업 윤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던가 경험에 대한 것들, 전공에 대한 것들 들어간다던가 의사표현, 말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질문에 대한 논점 잘 파악하는지 이런 건 좀 본다라던가 네.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면접이든 채용 과정에서 서류까지 끝나고 나면은 서류 다음에는 이제 면접 보잖아요. 근데 면접에서 일반 면접은 이런 순서대로 대체로 흘러갑니다. 이거 혹시 여러분들 이 면접 강의를 안 들어보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찬찬히 살펴보자면 NCS 면접이라 해서 직무 중심, 그러니까 공정 채용인데 직무 중심 면접으로 보면은 보통 면접에 들어가면 시작 질문이 요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면접을 진행할 건데, 여러분, 하셨던 그 활동 중심으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원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 들었죠. 지원 동기 들었고, 그러셨구나. 원래 이런 쪽 준비를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두 개는 무조건 묻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서류 기반된 질문으로 문제를 그, 질문을 하는데, 제출 서류 기반의 질문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 본 것처럼 요렇게 쓰잖아요. 요런 걸 쓰면은 요거 관련된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성취 경험이랑 실패 경험을 썼을 때 이때 그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 구체적인 상황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질문으로. 두 번째 질문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전공 질문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공 질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제조업 기반의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술적 용어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해서 뭐 전공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직무형 질문에서 품질 관련된 건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혹은 뭐 특허 관련된 내용 아십니까? 뭐 그 얘기 해보세요. 이런 질문들 갑니다. 그리고 막 우리 기업에 대한 것들, 근데 우리 기업을 지원할 때 뭐 다른 기업들도 몇 개 지원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 써보셨어요? 혹은 우리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인지 아세요? 막 이런 것들 묻죠. 그리고 발전 가능성 해당되는 질문들도 뭐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우리 회사에 오시면 앞으로 전문성 어떻게 쌓아 나가실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 묻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문 자체가 조금 어, 사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이게 질문 자체가 좀 편안하게 흘러간다라고 해도 답을 편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자기소개에서도 결국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묻다 보니까 내가 이 직무를 쌓기 위해 어떤 경험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활동들을 했나 이런 게 좀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서 자기소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게 있어요. 가끔 제가 항상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근데 이 역량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성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 인성 가지고 자기소개를 할 수는 없나요? 됩니다. 근데 인성 가지고 자기소개할 때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되냐면 음, 어, 이 인성이 뭔가 검증된 쪽으로
이 결과에 대해 검증된 쪽으로 어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 행정직군으로 뽑는다 쳐요. 근데 이 친구는 제 수강생이셨는데 이분은 공시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공시 준비가 되게 길었어요. 뭐 한 10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준비하셨으니까 한 10년 하신 것 같고 관련된 사회 경력들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나중에 면접 보거나 하려면 공무원 되더라도 면접 보려고 하려면 내가 그래도 이 사회 경력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나 그래도 알바라도 좀 해야겠다. 공시도 오래 했고 해서 이분이 아름다운 가게에서 알바를 했어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알바를 했는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6개월인가? 10개월? 아무튼 뭐 10개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이 알바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맨날 일찍 와가지고 늦게까지 퇴근하고 막 고객분들도 진심으로 대하고 막 신발 같은 거 이런 거 기부한 것도 엄청 깨끗하게 닦고 막 이러셨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다시 공부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점장님이 너 다른 지점에 혹시 다른 이 새로 점장 뽑을 것 같은데 괜찮으면은 공무원 안 되고 그러면 연락해. 내가 점장 추천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러면은 이 행정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살림살이를 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에서 필요한 거는 뭐가 있어요? 뭐 재고 관리도 있고, 경영도 있고, 홍보도 있고, 뭐 인사도 있고, 고객 대면하는 민원 업무도 있고 있는데 이분은 너무 잘하니까 이 점장 제안까지 받았어요. 그럼 자기소개 첫 문장을 제가 뭘로 만들었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번 보면 두 번 찾는 지원자 누굽니다. 저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행정에 필요한 어떤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 점장님께서는 저를 좋게 보셔서 다른 지점의 신규 지점 점장으로 추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는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인성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성적인 게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다른 지점 점장을 제안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기소개는 결국 인성이 중요하든 혹은 이 역량이 중요하든인데 이 역량 자체가 부족하면 인성으로 가야 되는데 인성은 행정에서 필요한 건 이 주인의식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든요. 살림살이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뭐 칭찬 카드를 받았다라던가 혹은 이게 진짜 잘해가지고 조직에서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걸 자기소개에 써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전문성이 없다면, 전문성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그럼 인성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이 인성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는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면접관 시점에서 평가자 시점에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이 조직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채용 오케이 사인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답은 그거예요. 이 사람 우리 조직에 와가지고 잘할까를 놓고 봐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항상 별표 치시고 보셔야 될 건 과거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지원자가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성적 증명서든 졸업 증명서든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지원자가 이 공부했던 전공으로 간다면 나 어디까지 했지? 이걸 한번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겠군. 그럼 요러한 직무들은 요렇게까지 할 수 있겠군을 보셔야 되는데 역량 키워온 거는 이건 노력으로 봐야 되거든요. 노력이라고 하면 이때는 외부에서 대회에서 했던 교육 활동들이라던가 혹은 뭐 대외 활동이라던가 혹은 봉사라던가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역량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어필이 돼야 되고 결과는 이게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가게에서 점장 제안 받았다 이래버리면 결과 낸 건데 내가 예를 들어 교육 봉사활동을 하면서 100시간에서 뭐 이걸로 상 받았다 이런 것들 있죠. 정량적 수치가 있다면 그런 어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을 보통 이런 느낌으로 물어봐요. 해당 직무 업무 하는데 어느 부분이 지원자랑 적합하다 생각하는가? 입사 후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전공이랑 직무가 맞진 않은데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음, 그럼 해당 직무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공 질문들은 이런 느낌으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신학 관련된 학과를 나왔지만 뭐 기독교 관련된 기업에서 경영 지원을 한다라고 치면 신학 관련, 그러니까 이 종교 관련된 쪽의 질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경영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럼 우리 회사 이 경영 지원 업무를 하셔야 될 텐데 재무제표 본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 해당 전공의 이게 직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그 두 개를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해외에서 뭔가 하는 쪽 있죠. 근데 해외에서 뭔가를 하는데 이게 제조업 기반으로 뭔가를 해. 이러면 이제 막 환율과 관련된 것들, 금리와 관련된 것들이 물어지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내가 또 뭔가를 팔아야 된다. 마케팅은 사실 제가 받았던 면접 질문들은 요거 지금 2020년도부터 횟수로 4년간 출제됐던 질문들이거든요. 요 네 가지는 제가 10년 전에 면접 볼 때도 나왔어요. 이렇게. 요거는 거의 뭐 늘 나오는 우리 회사의 잠재 고객 어떻게 유입시킬래? 뭐 이런 것들. 판촉절 요것도 제가 받았던 질문.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뭐 이건 거의 뭐 이 전공을 선택한다 그럼 뭐 늘 받는 질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연구 직군들 제가 아까 앞선 저 앞에 타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새롭게 신직종,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 신산업, 신직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쪽 있죠. 그런 쪽에서는 내가 교육원 경험이 있다 치면 이 교육원 경험, 그러니까 비준공자인데 교육원으로 이 라이센스라든지 이 새로운 직종 공부를 해왔다라 친다면 요렇게 완전 전공에 해당되는 질문들이 나와지긴 해요. 이렇게 인베디드 시스템 설명하세요. 품질 관리 QC 설명하세요. 이래갖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긴 해요. 음, 음. 은행권 간다 치면 뭐 자본시장법 얘기해보세요. 임금피크제 얘기해보세요. 경제위기 발생 원인 얘기하세요. 싱글 이코노미에 적합한 금융상품 얘기해보세요. 이런 것도 나오죠. PT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으로 출제가 되냐면 제가 지금 이 면접까지 가는 거는 이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려면 시작점을 세팅만 하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끝 지점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시작하다가 흐지부지 해서 여기서 계속 뭔가 1차 벽, 2차 벽, 3차 벽 해가지고 끝까지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끝까지 간 상황에서 시작점을 세팅하라 하거든요. 네. 끝을 보고, 요 정도면 내가 노력하면 되겠는데 해가지고, 그럼 욕해요. 나 금융권 해본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건데, 금융권 해야지, 1차 준비해야지, 2차 준비해야지, 질문 이 정도까지 나와?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반대로, 요 정도까지 나오고, 요 정도까지 경력사항이 필요하면, 오케이, 시작 지점부터 이런 내용들 채워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라고, 저는 항상 끝에부터 봅니다. 채용 트렌드든, 이 채용 과정이든 항상 끝부터 이 정도까지 나오고, 지금 사실 이런 쪽은 은행권도 핀테크 기업들 계속 뭐 K뱅크든 이런 데도 이런 PT 면접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느낌이 이게 ESG 경영의 그런 기조를 띠는 것 같기도 한데 계속 뭔가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상생, 뭐 사회적 책임 이런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적 책임을 뭐 이게 우리 기업이 다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게 적합하겠네요. 사회적 문제를 같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시선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려고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묻습니다. 요런 것들. 이런지 이거 봐봐. 이게 사실 뭐 그렇게 은행권에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나오는 필요한 건 아니지만 두루두루 다양한 견해를 그러니까 너무 한쪽의 시선들만 갖고 있으면 문제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문제들 혹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해결하라는 거죠. 해결. 보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금융권 PT는 이런 것들. 근데 요거는 조금 또 전공에 해당되는 느낌이긴 해요. 사실 은행권에서 이런 질문을 요 앞에 거는 원래 안 묻는데 생소한데 나왔던 거고 요거는 연관성이 있어서 물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산업의 흐름에 있어서 소비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은행은 계속 이 지점을 폐쇄하고 있어요. 지점 폐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핸드폰으로 폰뱅킹 다 되니까. 근데 이게 폰뱅킹, 그래서 폰뱅킹을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뭐 해가지고, 지점 가면은 간혹 듣는 건, 요거는 저희 어플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그 상담센터 전화해가지고 그 국민은행에 전화하면은, 네, 거기서 뭐 1번 누르고 3번 누르고 하시면 바로 그거 확인되십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알아듣지만 어르신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게 결국 불편함으로 이어지는데, 만약에 이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은행 창구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지점이 폐쇄됐네? 그러면 이제 멀리 은행 가려고 저기 시까지 나와야 돼. 이러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르신분들은 또 오랜 시간 동안 이 은행을 쓰셨을 텐데. 그럼 결국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어지게 하는 게 베스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두고 이런 기출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기업은 사실 우리 고객층들 어떻게 새롭게 유도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오게 할 건가를 보려고 하는 게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거나 채용 준비할 때도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 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형 질문들은 반드시 출제가 되는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너무 또 옛날 막 초등학생 때 얘기하지 마시고 성인 되고 난 이후에 경험은 다 내가 채용을 함에 있어서 언젠가는 좀 써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이게 아르바이트를 한다 쳐 너무 막 생뚱맞은 거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그래도 연관성이 있는 쪽에서 이렇게 좀 일을 조금 쌓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조금 나오는 게 좋냐면, 이거는 이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직무에 적합하다 생각하는 거에는 그러니까 근거가 들어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가 이 상황, 실행, 결과, 요렇게 조금, 경험이, 드러나져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게 인턴 경험일 수도 있고 알바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험 자체를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다.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으로 출제가 돼요. 실제 보면 이 아까 한샘 지원한 친구는 이 순서대로 나왔는데 한샘 지원한다 했을 때 주위에서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엄마한테 한샘 소개한다면 어떤 식으로 소개할 수 있나요? 원하는 기업상 어떻습니까? 인턴 하셨는데 어떤 거 좀 배웠어요? 전공은 왜 경영학 선택하셨어요? 어, 한샘 재무제표 보셨습니까? 한샘 왜 지원하셨어요? 더 알아본 게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공백기 있었는데 공백기 뭐 했냐 물어보고요. 또 요분은 하나은행 이렇게 나옵니다. 농협입니다. 자기소개 묻고 지원 동기, 이전 직장 왜 퇴사했는지, 농협은행 인재상 얘기하세요. 본인의 강점, 농협에서 어떻게 발휘하겠습니까? 지원자가 생각하는 농협은행 이미지, 그럼 어떻게 개선할래요? 2030 세대, MZ세대 어떻게 유치하실래요? 농협 진행 상황 얘기하세요. 사회공헌 얘기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렵죠? 네, 질문 되게 많았죠. 몇 명 안 뽑는데 인재들이 몰리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기술 직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다 직무예요. 이것도 실제 지원자가 쓴 내용들 기반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프로젝트 했다고 썼기 때문에 뭐 도움 됐냐? 프로젝트 몇 명에서 했고 어떤 것까지 해보셨습니까? 동적 해석 뭘로 했습니까? 자동차 동아리 뭐 하셨어요? 제작까지 하셨습니까? 자동차 관련된 지원 활동은 없는데 자동차 하고 싶었던 거 맞습니까? 작년 생산관리 어디 쓰셨어요? 다른 기업 어디 지원하셨어요? 어, 이렇게 물어봐요. 어렵죠? 빈출도 높은 질문,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결국 이게 평가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채용이라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놓고 보면 결국 이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지만 풀려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이 자기소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이 직무를 제가 자기소개에 항상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을 써놔요. 이렇게 써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2번, 3번, 4번, 그러니까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럼 이 지원 직무가 하는 일을 쭉 쓸 거 아니에요. 조직이나 부서에 대해서 분석해서 쭉 쓰고,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또 노력 쭉 쓰고, 경쟁력이다 생각하는 부분 강점 먼저 쭉 쓰고, 앞으로 계획 쭉 쓴 다음에 1번 항목 지우고 2번, 3번, 4번을 합치면 자기소개가 직무 중심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 기업을 가고 싶다 한다면 항상 요 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라고 판단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항상 요 분들이 특히나 전공자가 아닌데 한국전력공사 배전으로 입사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직무 경험이 없다라고 치면 자기소개 다음 질문들이 전공 질문들이 나옵니다. 1번은 자기소개죠. 근데 외선업체 계약직이어서 짧게 근무한 건데 어쨌든 여기 3번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질문 전공 질문들 와다다다 붙습니다.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묻기도 한다. 네, 그래서 요렇게 질문들 요 분들 똑같습니다. 여기도 여긴 전공자셨어요. 질문이 좀 전공 질문 덜 하죠. 여기는 전공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뭐 이런 질문들 8번 이런 것들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는 이 PT 공기업 PT도 어렵습니다. 전공으로 PT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이 뭘 준비를 한다라고 할 때 항상 해당 직무가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 원서를 쓴다 치면 뭐 기업이 작거나 중견기업 밑으로 스타트업 기업 이런 쪽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 채용 공고상 직무기술서가 기술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식기술 태도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지식기술 태도 에서 지식과 기술에 해당된 것들이 면접에서 출제가 되고 실제로 요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선발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맞나라고 약간 알쏭달쏭 할 때는 ncs.go.kr 들어가셔서 해당 직무를 검색하세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검색하시면 요게 뜨거든요. 그럼 요 지식이나 기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채용에서 항상 면접까지 간다 치면 요 6가지 항목으로 분석해야 돼요. 이 기업의 미션, 비전 뭔지, 내가 어떤 일 하는 건지, 우리 기업의 목표는 뭔지, 사업 방향은 어떻지, 어떤 사람 뽑을까, 관련된 우리 기업의 기사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홈페이지 상에 잘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여러분들 이게 항상 채용 트렌드를 넣고 채용 관련된 내용들을 할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채용 트렌드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나랑 잘 맞다, 잘 맞겠다라고 판단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지원자를 선발하거나 그 채용하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인재인가를 기준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에 대한 이 전공 질문들이라든지 기업과 관련된 질문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마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회사는 결국 우리와 함께 갈 인재를 찾는데 거의 면접이나 이 서류에서는 마치 경영자를 섭외하는 느낌으로 봐요.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나,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나, 인품은 충분한가를 같이 보기 때문에 약간 동반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채용 준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이 회사와 함께 갈 수 있는 인재로 비춰지는 게 맞는가를 항상 좀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Everything depends on me라고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을 좋아합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나는 안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땐 항상 이런 마음가짐은 좋지 않아. 내 좋은 결과는 또 나한테 있을 거고 내가 잘하면 된다. 항상 그런 생각하시면서 좀 꿋꿋하게 취업 준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전 다음 강의 창업 강의에서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